그 교수님 전화하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아카데믹하게 무슨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가 잘 되고 느낀 게 이렇게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구나. 저도 사실은 뭐 학교만 다니고 학교에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패러다임이 계속 바뀌어 나가겠지만 이제 계속 레셔널 띵킹이죠. 과학적 사고 방식에 이해가 좀 이렇게 강요받고 연역 분합 따지고 이제 검증해야 되고 이제 그리고 학생들 좀 가르치고 있는데 이게 저게 이제 뭐 패러다임을 해요 모르겠습니다. 내가 내셔널인지 저쪽이 내셔널인지 모르겠고요. 어디가 주는지 모르겠는데 저쪽이 내추럴하다면은 자연적이라고 그러면 진화심리학 이제 저게 이제 통섭이라는 접근 방법에 의해 가지고 저렇게 생각하는 관점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그 자연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왜 자연 선택이 중요하냐 말씀하실 때 X 수준, Y 수준 말씀하실 때 궁극적인 펀디멘털한 원인 자체는 결국 자연 선택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반평생 이상 거의 다 X 수준에서 하위 수준에서 맴돌고 살아왔다고 하고요. 데이터만 갖고 방울새다가 원인은 어디 있을까 그래서 찾아오고 하고요. 결국 가서는 그걸 가지고 재밌게 복지를 설명하셨는데 그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은 저런 관점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많은 부분을 설명하셨을 것 같고 기존에 뭐 정치학, 그 다음에 행정, 저는 행정학하고 있지만 옆에 계신 문 교수님 경제학 하시니까 할 말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경제학, 특히 경제학에 주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충격이 클 것 같아요. 뭐 아는 게 방법론밖에 없으니까 세 가지 정도를 얘기한다면은 진화 심리학에서 얘기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모든 걸 분석하려고 했을 때 복지정책 분석한다면 전부 다 합리적. 그러니까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레셔널하게 생각을 하고 이기적이죠. 전부 다 이기적이고 그다음에 남하고 이제 게임을 하든 거래를 하든 뭐 항상 효용이론 따라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분석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정책을 입안해 왔는데 설명한다는 사회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우리는 뭐 가치다, 문화다, 특수한 상황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는데 미시 수준에서는 다 설명을 못하겠지만은 나름대로 거시 수준에서는 다 포괄적으로 설명을 못하시겠지만은 아까 시작 자체가 소규모 공동 성민시대 수렵사회에서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자연 선택 과정에 해가지고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본성, 기재, 뭐 네이처 하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다. 연대라 활동 자체가 그렇게 설명하면은 비시적인 수준에서는 설명력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불편한 게 항상 사고방식이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는데 설명 자체가 이제 결정론적인 것 같아요. 진화심리학이 제가 잘은 모르겠는데 결정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설계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돼서 반응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하고 그다음에 X 수준에서 이제 우리는 저는 행정학을 했기 때문에 보면 이제 학습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학습에 의해서 아까 휴리스틱 말씀하셨는데 가치 판단 의사결정할 때 휴리스틱스 결국 사람은 자기가 경험이나 축적된 휴리스틱스에 의해 가지고 뭐 전문가들은 뭐 자기가 배운 전문 지식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일반인들 대상할 때 휴리스틱스가 중요한 자기 발견적인 기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기준인데 이 휴리스틱스 자체도 자연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휴리스틱스는 제가 생각할 때 물론 진화적으로 계속 변해 나가겠지만 시간적인 개념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그 다음에는 뭐 우리는 이제 항상 이제 데이터가 나오고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진화심리학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결국 실험을 해야 되는데 실험을 해가지고 검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그걸 언급하게 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저도 이제 설명을 듣고 여러 부분에 이제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적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연대, 협동 그리고 이제 코퍼레이션 하는 자체를 결국 가서는 인간은 소규모 석기시대 소집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 거대한 사회 자체에 적용을 할 때도 1대1 또는 소규모 집단에서 진화적인 심리 상태가 아까 도와주고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시적으로 보면 진화 심리학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혼자 사는 것보다는 생존을 놓고 봤을 때 결국 가서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혼자 사는 것보다는 협동을 한다, 협동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같이 돕고 살아야 된다는 자체가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는 문 교수님이 하실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게임이나 프리즈너 딜레마나 이런 얘기.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을 맞춰주셔서. 이용모 건국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거 읽으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모르는 분야고 한번 볼 때마다 그 전에 제가 생각하고 있던 게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토론에 와서 할 얘기가 제대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좀 정리를 해가지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이 정리해 놓은 거를 그냥 이렇게 좀 읽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형식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일단 이 발표 자료를 놓고 이해한 것은 이 진화심리학 사실 굉장히 흥미로운 접근법이었는데 진화심리학으로 보면은 이 정책적 선호라는 게 인간 기질의 선천적 어떤 구조의 결과이다. 우리가 이제 원시 공동체 사회에 맞게 자연 선택되어진 어떤 그런 구조의 결과이다라는 거고 집단의 규범을 준수하는 개인은 선택받고 살아남고 즉 이제 개인은 살아남고 무인승차자에 대한 그것은 제재가 계속 보완되고 시행되어서 도태되는 선택받지 못하는 그 결과 사회 공평성의 도덕관이 성립되고 선별적 복지와는 공평성을 중시하는 어떤 진화 심리학적 결과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소규모 집단의 생존 전략의 결과를 가지고 국가적 복지 정책에 무의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 이런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 발표가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이제 틀린 어떤 현상에 대한 접근 방법이죠. 이 어떤 정책의 선택이 진화론 쪽으로 가서 원인으로 규명하는 부분보다 어떤 목적론 쪽에서 사후 추론하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책이 위반되고 실행될 때는 그 정책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 가치가 어떤 도덕성과 정의성의 실현이 되면은 그것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은 무엇일까? 이런 어떤 목적론에 의해서 정책이라는 부분이 선택된 거지 이렇게 진화의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해봤고요. 만약에 그 정책이 추구하는 근본적인 그런 가치가 도덕성이고 정의관이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가 그런 것이라면 이런 어떤 생물학적 진화만 가지고 보기는 좀 부족하고 어떤 문화적 진화, 사회적 학습에서 오는 문화적 진화도 함께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생물적 진화가 결국은 문화를 초래한 것이겠지만 이 생물적 진화와 사회적 학습에 따른 문화적 진화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이제 적응하면서 어떻게 보면 또 생물적 진화의 방향성이 이렇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인가.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런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선천적 기질에서 사회적 학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어떤 기질이 발현이 돼가지고 어떤 정책적 결정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복지 정책을 진화 심리학적에서 본 이 방법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은 보편복 복지를 사실 광범위하게 시행하는 유럽의 많은 나라들도 있고 또 우리가 단시간 내에 이 정반대의 이데올로기가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쉽게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사람이 굉장히 선천적으로 다양한 기질, 스스로 자기를 위한다 하더라도 그게 매우 다른 다차원적인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만약 우리 몸속에 존재를 한다면 사회가 나 어떤 국가가 발전해 나가는 진화하면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 동안에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게 매우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형태로 일어날 것인데 그런 게 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고려돼서 정책이라는 게 선택이 되고 그 집행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올 2015년도에 우리 정책학회 정책연구 특별위원회 제가 이제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명과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의 테마로 이제 야심차게 기획한 그런 주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제가 외국 학자를 모신 게 이제 걔가 전중환 교수님이시고 진화 심리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 정책학자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제 보셨습니다. 뭐 짧게는 제가 돌이켜보면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콜래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콜래보레이션이 지난 200여 년 동안 좀 잊혀진 개념이었다가 최근 10여 년 동안 진화 심리학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기사에서 거의 주류 학자들과 그 주류의 어떤 아이디어 생각들과 경쟁을 할 정도로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진화 심리학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고요. 예컨대 그 1800년 초반부터 다윈이즘이 200여 년간 지배됐었는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말하자면 소셜 다윈이즘에 대항하는 새로운 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0여 년 동안 좀 잊혀진 감이 없었는데 지난 10여 년 동안 소위 말하는 그 크로포트킨인가요? 러시아의 학자이죠. 뮤추얼 에이드라고 하는 그 저자 그분 지구의 한편에서는 다윈만큼이나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회고되고 있다. 도대체 혁명이라고 하는 게 당위적인 이야기인지 아니면 인간의 본성의 한 부분인지 뭐 그런 논의가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인 논의를 좀 듣고 다니고요. 오늘 정말 고맙게 좀 잘 들었습니다. 시간관계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온라인 수업 중에 토론 주제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복지 정책에 대해서 참 말이죠. 상당수 학생들이 평등 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도 한 반반 정도 나올 거라 예상했는데 거의 한 90% 정도 학생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 복지 정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이어 바로 토론 이유를 올렸습니다. 그 토론 이유 주제는 뭐냐면요. 가상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 점수의 50%를 일단 내놓고 그 50%를 공동 점수로 하고 그걸 n분의 1로 나눠서 자기 점수에 합쳐져서 최종 점수로 하는 안에 대해서 예컨대 90점을 받은 학생은 45점이 자기 점수고 나머지 45점 내놓고 전부 합쳐서 n분의 1로 나눈 다음에 공동 점수를 붙이는 거죠. 만약에 공동 점수가 30점이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이제 75점이 되는 거죠. 자,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고 물어봤는데 놀랍게도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반대합니다. 심지어는 복지정책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반대를 해요. 이게 아마 이제 우리 전종환 교수께서 발표하는 것처럼 가까운 100명인의 소집단에서 이기적인 그 모습하고 내일이 아닌 먼 국가 공동체라든가 정책에 대해서 이타적인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아까 발표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리고 복지정책을 원시 수렵사회의 어떤 그런 심리적인 어떤 그런 메커니즘으로 설명하려고 했던 것들이 크게 틀리진 않은데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아마 이제 이 자체도 어떤 의미의 진화의 사물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약간의 한계를 그 다른 교수님과 똑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 정책 선호가 소위 말해 진화론적 결정론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어 진보다 보수다 뭐 이런 관점에서만 예컨대 정책을 바라보는 것도 한계가 물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우리 정 교수님이 발표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로 정책학자들에게 큰 시사점을 주지 않는 예컨대 정책을 설계하거나 또는 홍보하는데 이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을 좀 차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떤 그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종환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한 1월 달인가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스티븐 핑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The Better Angels of Our Nature라고 하는 정말 최근에 히트를 친 책인데요. 그 책을 한국에 소개하시면서 정 교수님 모처에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책을 소개하는 그런 건데요. 그 내용이
아마 오늘 강의 내용과 좀 유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래된 연장통이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은 회고록이 우리 또 반성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바디야, 우리의 심리는 한 6만 년 전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6만 년 전의 생각을 어떤 의미로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우리 잘 관찰할 수 있으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더 나은 생각들, 아이디어를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통 우리가 정책을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그거를 혁신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개선과 혁신, 저는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는데요. 혁신은 아예 절편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인풋이 X축이고 Y축이 이제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절편의 변화 자체가 이제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개선, 그러니까 진화, 오늘 키워드로 치면은 진화가 됐든지 진보 이런 것들은 기울기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을 우리 정부에서 많이 강조를 하지만은 사실은 그것보다 이 진화가 더 현실적이고 우리 현실성이 있으면서도 더 많은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었는데 진화, 협력, 보상, 처벌, 공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키워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공통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저는 이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 기제를 알고 그 다음에 그 기제를 적절하게 찾아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에 이제 정책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적절한 진단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 생물학 또 진화 심리학과 같은 것이 큰 도움이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그 진단에 의한 처방은 우리들의 몫이겠죠. 네, 전중환 교수님의 몫이 아니라 우리의 몫인 것 같습니다. 정책학자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처방인데요. 이 진화 심리학과 정책학의 그 어떤 공통점을 보니까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Y보다는 How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울 것이고 결국에는 How, 여기서 정책 수단의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거를 3R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regulation이죠. 두 번째는 reward죠. 경제적 인센티브 보상. 그다음에 세 번째는 recognition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뭐 carrot, stick, summon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이것을 세 가지 R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는 regulation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생략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규제 협상 같은 것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regulatory negotiation인데 저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현재 아직은 감정적인 결론이긴 하지만 한강유역의 배출권 거래 제도 같은 것을 할 때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한강 수계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 그거를 절충, 협상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 시대의 키워드니까요. 참여나 뭐 이런 것들 해보지만 실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더 진화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그 하나의 큰 이슈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워드의 예로 제가 떠올랐던 것은 신고 포상금 제도였습니다. 근데 이것도 절반의 성공이었죠. 예전에 그 교통 그 처벌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했을 때 큰 냉장고 그 박스 마분지 같은 데 들어가서 구멍만 뚫어놓고 이제 촬영을 하기도 하고 도찰을 한 거죠. 그래서 뭐 멱살잡이도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을 금지시켰죠. 그래서 이 리워드 정책도 시민 정신을 훼손한다. 그래서 이제 좀 절반의 성공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레코미션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 정책 부분에서 어떤 기업이 가장 친환경적인 기업이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더니 어디일 것 같으십니까? 유한 킴벌리가 뽑혔습니다. 우리 강산 푸르게 한다는 그런 나무 심기 운동이고요. 또 풀무원도 탑5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삼성이나 LG나 그런데 대비해서는 물론 환경적인 것들은 뭐 탑이라고 뽑히지만 과연 이러한 기업들만큼 풀무원이나 유한 킴벌리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는 회사냐. 그래서 이것도 저는 이 레코니션 부분도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카시아스 골키퍼가 이렇게 도와줬을 때 우리가 받는 것은 오히려 배신이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CSR을 지금 한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것 가지고는 이제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순자가 얘기하는 그런 성악설, 그리고 X적인 측면도 있고 또 Y적인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의 키가 아닌가 싶어요. 이완희 총리가 돌아가셨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리가 존경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지만은 그쪽에 사는 시민들한테 싱가포르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택시 기사들도 우리는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들이고요. 근데 반면에 경제적인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싱가포르를 보면은 행복지수는 거의 꼴찌입니다. 반면에 부탄의 경우에는 행복지수가 1위 국가이죠. 그러나 경제적인 발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 싱가포르 쪽에 가깝지만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지표,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좌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주 여러 가지 우리가 생물 또 진화 심리학에서 배워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두 가지 포인트만 좀 잠깐 말씀을 올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질문입니다. 과연 개인의 의사결정을 공동체 의사결정과 동일하게 놓고 볼 수 있을까? 이게 구성의 오류가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입니다. 다름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은 철저하게 레셔널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설득력이 있지만, 과연 공동체 의사결정인 정책학에서 과연 레셔널리티만 따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연대성이라든지 또 사회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과연 원시 수렵사회에서 인간이 진화해온 레셔널리티에 근거한 그런 행동 원리들이 공동체 행동 원리로 함께 이해하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닐까. 사회 정의 문제 그런 것들을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도 그렇다면 진화하는 거 아니냐. 그건 옳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사회의 개혁론도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고, 그 다음에 사회 정의에 대한 개념도 진화해온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한 가지는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과연 어떤 공리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조음을 추구하는 어떤 레셔널리티와 옳음을 추구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거죠. 조음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라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공동체적으로 가장 자기 자신들 공동체적으로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겠다 이런 입장일 수가 있겠고, 잘 아시다시피 공리주의자들부터 시작했고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레미 벤담이라든지 발전시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과는 좀 별개로 우리 정책학에는 사회 정의를 이해할 때 다른 한 계보가 있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칸트 계열의 어떤 도덕적 의무나 도덕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적 자유인, 그가 얘기한 자유인의 개념, 마땅히 옳은 것을 추구하는 어떤 자연인을 우리는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정당한 자유를 추구하는 계열이 분명히 있고, 이게 이제 롤스에서 집대성되어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차등의 원리라든지 그다음에 최소자 혜택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로 발전하면서 어떻게든지 공동선을 함께 생각하고 공동의 자산으로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이해하고 그것을 공동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나누자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정책학에는 있는 것이고, 또 인간의 경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소위 평등주의적인 정의관이 분명 우리 안에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고려해서 균형 있는 이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공동체의 의사결정이고, 개인의 의사결정과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신 지적들, 질문들 제기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많이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좀 자주 이렇게 제기된 공통적인 주제들을 좀 제가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 포함을 해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묶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기존에 특히 어떤 말씀 나오신 것 같은 고전 경제학에서 이런 인간은 이런 합리적인 존재라는 걸 가정을 하고 하는데 그거랑 관련해서 이런 진화 심리학의 입장 이걸 좀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고전 경제학자들은 이런 인간은 합리적이다, 이기적이다 이런 바탕에서 사고를 했는데 보통 진화 심리학이랑 또 많이 얘기되는 최근의 흐름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행동 경제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카네만이나 튜버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휴리스틱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리적인 편향에 의해서 한마디로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이런 관점인데 인간은 상당히 알고 봤더니 비합리적이더라. 인간의 한계가 많더라. 요거 자체에는 진화심리학자들도 동의를 하지만요. 진화심리학자들은 이런 행동경제학자들은 좀 진화심리학자의 관점에서 행동경제학을 약간 좀 말하자면 좀 상당히 비판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봤더니 인간들은 멍청하더라 이렇게 디스크라이브 하는 수준에서 끝난다면 사실은 진화심리학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비합리적으로 행동하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 예를 들어 이런 심리적인 편향들의 대부분은 이런 자연선택에 의해서 진화된 심리적인 적응이니까요. 과거의 진화적인 환경에서는 생존과 번식의 이득을 주게끔 잘 효율적으로 살게 된 이런 심리적인 적응에 의해서 그런 말하자면은 아주 심층 수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의 입장은 인간은 합리적이다가 고전 경제학자의 입장이라면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다 멍청하다가 행동 경제학이라면 인간은 비합리적이지만은 심층 수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여기서 합리적이라는 것은 과거의 진화적인 상황에서라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방향으로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면 자식한테 이렇게 뭐 자식을 위해서 뭐 등록금 대고 해외 유학 보내고 그럴 필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기러기 아빠가 되는 것도 감사하면서 저희 단과대학에도 그런 교수님도 몇 분 계신데 기러기 아빠가 되는 걸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혼자서 정말 쓸쓸하게 사시면서 이런 외국에다가 이렇게 자녀들과 와이프한테 엄청난 돈을 이렇게 보내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심층 수준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유전자를 후세에 남겨줄 자식들에게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거랑 연관해가지고 어떤 생물학적인 진화는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학습, 문화적인 진화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은 경우에 생물학과 어떤 생물학 대 사회 문화 이렇게 생물학이냐 문화냐 이렇게 한판 대결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생물학은 개체와 개체 주변을 둘러싼 이런 주변 환경을 전부 다 연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생물학이라고 하면 사실은 인간, 사회, 문화 다 예술이다, 뭐 윤리다 이런 것들이 다 생물학의 영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건 유전적인 진화랑 문화적인 진화인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러니까 문화나 사회적인 학습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진화심리학자들도 100%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진화적인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중매체에서 아주 예쁜 이렇게 그야말로 신체적으로 매력적인 예쁜 여자 연예인들이 대중매체 그야말로 뭐 인터넷 뭐 포털 사이트만 키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은 그야말로 비정상적으로 예쁜 연예인들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작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을 약하게 만든다는 것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생긴 여자들의 사진을 본 남자 집단이랑
기가 막히게 예쁜 여자 연예인들의 사진을 본 집단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냐 물어보면 후자의 경우, 그러니까 슈퍼모델들을 실컷 본 남자들은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이 떨어집니다. 근데 여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잘생긴 남자 탤런트들의 사진을 본 여성들이나 평범한 남자들의 사진을 본 여성들이나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을 물어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자들이 역시 짐승이야. 그런 임플리케이션을 주는 거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번에는요, 돈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여성들, 예를 들어 뭐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삼성그룹 이부진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여성들의 사진을 실컷 남자들에게 보여주고 또 다른 입장에서 평범한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주면은 그러면 자기 아내에 대한 사랑은 차이가 없습니다. 남자들은. 하지만 여자들은 뭐 삼성그룹 뭐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이런 빌 게이츠의 사진을 본 여성들에 비해랑 그리고 평범한 남자들의 사진을 본 여성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빌 게이츠나 뭐 이재용 사장의 사진을 본 여성들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우리가 보통 이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학습을 중요시하는데 사실은 왜 근데 남자들 똑같이 실체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은 남자들만 자기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약해지고 반면에 돈 잘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이성들의 사진을 보면 이번에는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떨어지는 건 왜 여자냐, 이런 학습은 중요하지만 왜 학습이 그렇게 일어나느냐에 대한 설명은 여전히 진화적인 토대에서 분명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화적인 설명이 맞으면은 사회문화적인 설명이 틀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왜 사회문화적으로 왜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는 반응을 하고 여기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설명이 이런 그야말로 기초적인 설명 토대를 진화적인 관점이 제공해 준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결정론적인 거 세 번째로 그런 질문들이 나왔었는데, 예, 결정론적이지는, 그러니까 결정론적이라는 거는 이거는 뭐 이렇게 과학 철학적에서 이렇게 주로 얘기하게 되면은 원인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당연히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결정론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유전자를 얘기하면 아주 고정불변한 그런 그야말로 동물적인 본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인 것은 절대로 아니고요. 어떤 것들은 물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눈에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눈이 깜빡이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고정된 거지만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생물학 이런 진화된 심리적인 적응은요 대단히 어떤 유연한 패턴타티브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태어나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딸들은 훨씬 더 자유분방한 성관계를 추구하고 결혼도 잘 하지 않고 성관계 시기도 빠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아들은 안 그래요. 딸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가정에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자란 딸들의 경우에서는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투자가 예측 불가능하게 얻어질 것이구나. 그리고 어른들, 성인들의 부부간의 결합, 장기적인 결합이 어렵겠구나.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그래서 태어나서 만약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라면 딸들에 한해서만 이러한 식으로 더 빨리 성관계 시기를 갖고 더 많은 사람들과 성행위를 하는 그런 발달이 패턴타티브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런 유전적인 진화를 얘기한다는 것이 반드시 어떤 그런 그야말로 이런 유전자 결정론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혹시 제가 다 말씀 못 드렸는데 그래도 좀 제가 규명해야 될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니면 네. 고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예, 플로어에서 뭐 시간도 됐는데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 진화 심리학 제가 이해하는 오늘 또 토론을 통해서 생각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근대성의 범주 내에서는 이제 이성에 토대한 합리적 존재로서 인간관이 지배적이었고, 후기 근대 들어오면서 이제 이게 무슨 이성보다는 감성적인 만족의 문제가 중시되면서 이 이성,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후기 근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 근대성에서 완전히 탈출 못한 것인데,
그래서 이성의 연장으로서의 감성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합리적 판단과 비합리적 판단 사이에서 이걸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를 가지고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회학계에서 쭉 나왔던 최근의 논의들을 이제 이게 그 소위 성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까 말씀드린 이를테면 도덕적 존재라든지 윤리적 존재로서의 깨달음이나 그래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성과 감성 이외에 영성이라는 요소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스피리추얼리티를 굉장히 중시하는 쪽으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돼 왔었는데 그 진화심리학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사회학에서 미처 뭐 관심을 두지 못했었던 그 새로운 영역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그런 그 감성과 이성의 세계 또는 뭐 그 근대 모순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에 있어서 그런 그 이런 영성의 세계의 정반대편, 이를테면 생물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본능의 진화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대 연속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논쟁을 제시하는 디터미니스틱한 거 아니냐, 스틸 리니어한 시스템이 거기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또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하고 돌연변이는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러냐, 또 진화와 돌연변이도 어댑테이션이다 그런다 그러면 이거야말로 그 예정론적인 설명이 아니냐, 이런 그러면서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포함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고, 반대의 측면에서 보면 이제 영성의 세계가 왜 그래도 뭐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진화론적 설명 그 심리학의 그 오퍼지 사이트에서 의미를 갖는 것은 이제 이성과 감성을 역시 뭐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러나 이를테면 그 리니어라는 문제를 좀 극복하는 데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비산의 체계를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그런 디멘전 자체를 달리하는 홀리스틱한 어떤 언더스탠딩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리니어하냐 아니면 뭐 컴플렉스하냐라고 하는 그런 디멘전이 마인드의 세계에 있었다고 그러면 이제 이 휴리스틱한 접근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 이 진화심리학은 바디의 차원으로 되어 온 것이고, 그 상대편에 이제 논쟁이 제기되고 있는 쪽은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세계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그 일종의 오늘날 우리가 모색하고 있는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어떤 학문적인 로커스를 뭐 정리를 해본다 그러면 거기서 진화심리학의 뭐 가치나 의미 또 한계 같은 것들이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정도로 오늘 또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 아마 그 정책학 쪽에서도 이런 쪽으로 한번 논의를 전개해 보시는 게 상당한 그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토론에 임해 주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